예,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대규 변호사님하고 첫 번째 다룰 이슈는 이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 이 사건이 준 충격이 워낙 커서 지금까지도 잔상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로요? 지금 제가 이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기화가 됐습니다. 서해일기라는 책입니다. 서해일기.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해일기. 이 책이 화제가 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영상 보고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에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께서 책을 300만 원 샀다고 좀 오늘 지적을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기사만 봤을 때는 지난 정권의 좀 입맛에 맞는 책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 책인데 맞습니까? 예, 그 과정에 대한 게 잘 기술되어 있고요. 국가의 역할이 뭔지, 공무원이 뭐 해야 되는지, 감사인은 뭐 해야 되는지 좀 참고가 되는 서적입니다. 아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말 힘없는 국민이자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던 것을 그 형인 이래진 씨가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다녀서 겨우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일단이 밝혀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 책은 뭐 당연히 감사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이고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피격 4주년 때 이래진 씨가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게 그때 되게 울분에 차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해경의 수사라인 세 곳에서 그 자기 동생이 사망하자마자 50분 뒤에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묻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불온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일이죠. 예.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장면인데요. 주진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영상입니다. 유족 대표인 이래진 씨가 쓴 이 서해일기, 앞서 제가 들고 있었던 서해일기, 이 책이 감사원에서 300만 원치를 구입을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이제 민주당 측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 배임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앞서 영상에서 나오는 저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게 묻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실책 중에 우리가 다시 꺼내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묻혀놔야 되는데 야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는 다시는 이 문제를 꺼내들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주진우 의원이 말을 잘했어요. 저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994년도에 행시 합격을 해서 97년부터 감사원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감사원에만 있었어요. 30년 동안. 인생의 반을 감사만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한테 배임이다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말한 거는 배임이 뭔지 몰라서 하시는 말이고요. 배임과 횡령을 10초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횡령은 내가 내 돈이 아니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던가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이고, 배임은 어떠한 물건을 A한테 사면 싼데 그거를 B한테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러면 이게 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은 도서 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네. 도서 구입비는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뭐 배치하던가 나눠주던가 하는 것인데 이 서해 일기에 284쪽의 목록을 보면 감사원법 위반 문 전 대통령 고발,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고발했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술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만 만약에 발췌를 해서 나눠줬다 그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내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책을 나눠준 거는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먼저 지적을 했고요. 이 지적을 해서 이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금 민주당이 더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유병호 사무총장 공격하려다가
배임이달 공격하려다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더 부각이 됐네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은 인천 소연병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새벽에 실종된 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고 대안에서 북한 군에 발견되어 피격되고 피격에서 그친 게 아니라 소실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만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포괄적으로 서해 공무원의 이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만행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총평은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총평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 선장이 처벌받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 행위를 해서 누굴 죽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했다. 그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 고 이대준 씨가 실종이 되고 나서 한 30시간 있다가 그 30시간이 지났을 때 군 감청호를 통해서 이분이 북한에 있구나라고 첩보 보고가 됩니다. 예. 이게 오후 3시 30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이게 보고가 돼요. 그리고 나서 9시 40분에 피살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종된 지 39시간, 40시간 만에 사살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군은 6시간을 알았고 적어도 대통령은 보고된 지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서 구해와라. 북한에 연락을 해봐라. 야, 살려야 된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 그래서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지 38시간 만에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죠. 당시에 우리 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청과 당시의 감시 카메라로 이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러나 문재인은 이대준 씨를 바로 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있는 UN 75주년 기념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대준 씨 구명, 구출, 구조 이걸 외면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고를 받고 약 6시간 그 사이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의해서 죽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의 제1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죠. 공무원을 우리 국민을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저렇게 죽인 저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이죠. 이거 정말 이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화력을 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탄핵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전 선언을 위한 거 이해한다 그거예요. 본인들의 정무적인 목적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대준 씨를 구해오는 것과 종전 선언이 양립 불가한 게 아니에요. 종전을 선언하면서 이대준 씨를 구해오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종전이 됐으니 다시 보내달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종전선언에 대한 그 정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죽은 정말 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문재인과 그 측근들의 심중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심기도 불편하게 건들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소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그 3시간 사이에 소통을 했을 때 이대준 씨가 만약에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봤던 30시간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떠한 북한의 이러한 그 요격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안 내보내주겠다라고 한 건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앞에 영상 중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직후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그리고 해경이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이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책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 책의 30쪽, 31쪽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늦은 밤 9월 23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늦은 밤 9시 35분경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대준 씨가 전화를 받으니까 박모모 경위라는 사람이 혹시 이대준 씨가 평소에 북한을 동경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해경 중부청 수사과에서 또 얼마 있어도 바로 전화가 끊어진 직후에 또 전화가 온 다음 이렇게 물어봐요. 월북과 북한 서적에 대해 이대준 씨가 언급한 것이 있나요? 뭐 이런 전화로 한 3명 정도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 실종 직후에 이래진 씨한테 무엇부터 물어보느냐? 월북, 불온도서 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즉 당시만 하더라도 이대준 씨가 실종된 사건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월북몰이를 초기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월북몰이는 국방부, 해경, 국정원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문정부의 이제 여러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해가는 거고 여기에 민주당 황희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이래진 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래진 씨에게 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우리가 많이 보상해 줄 테니까 월북을 좀 형이 인정해달라. 이렇게까지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불온도서, 월북도서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회유 협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야, 일단은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북한 가서 살라고 하면 가서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도 북한으로 가서 제발 살아라 해도 안 가요. 그런데 이대준 씨 공무원이 북한을 동경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국가배상법, 국가보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가야 돼요. 북한이 납치를 했으니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네요. 북한에게 납치를 당해서 피살을 당했으니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월북을 인정하면 어떻게 국가가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자진해서 월북했다면 보상의 근거가 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데 지금 모든 국가, 해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 모든 온 국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이 동원이 돼서 이 한 가족을, 한 가정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논리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월북하는 민간인을 피살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 이대준 씨는 1등 항해사도 있고 선장도 했고 8년 전부터 피살되기 8년 전부터 서해 어업 지도를 관리하던 공무원이었어요. 이런 분이 자진해서 월북하면 완전 땡큐죠. 북한 입장에서는. 백령도 지도를 그려봐라. 무슨 위치가 어디 있냐. 이런 거 다 아는 분이 월북을 했으면 땡큐인데 이런 분을 월북을 한 사람을 북한이 사살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분은 가가지고 본인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왔고 난 자유를 좋아하니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 내가 해류를 잘못 봤다. 라고 하니까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충성심에 그랬는 것인지 어떠한 내분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뒤 논리를 살펴봤을 때 절대 월북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자진 월북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도 외부의 진입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진 월북이었다면 사실은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처하는 북한에서 야 우리 공화국을 이렇게 신봉하는 이런 남조선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우리 수령님이 위대하면 이렇게 북한을 찾아왔겠습니까? 이렇게 선전수단으로 사용했겠죠. 그럼요. 예. 그렇다고 볼 때 이게 명백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대준 씨 앞서 얘기했던 이대준 씨를 구할 수 있는 구조를 대통령이 방치하는 문제, 조직적인 월북무리, 사건 자체를 조작하는 장면, 유족을 희롱하는 장면, 대통령 기록관 이첩을 통해서 자료 은폐, 사초 폐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현재 당시의 관련자들 중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자체가 지금 계속 비공개로 열리고 있어요. 이거 기소된 지는 2022년 12월에 불구속 형태로 기소를 했는데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1심 재판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장면, 재판 상황까지 포함해서 이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박지원 다선 의원이죠. 네. 지금 5선인가요? 박지원 의원이? 네.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로 갔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왜 법사위로 가지?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외교위원회를 가던가 다른 편한 위원회를 갑니다. 법사위는 최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단한 위원회예요. 그래서 초선이나 재선급 중에 특히 법률정의 지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가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 재판 때문에 법사위를 고집한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법원 조직법 57조에 보면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에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국가의 안전 보장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북한에 납치돼서 피격된 거예요.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뭔가 군인들끼리의 총격전이 있던가 혹은 정말로 고도의 그 국정원 직원이 문제가 되던가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 평범한 국민인 평범한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공개를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예. 아까 말한 그 비공개 사유 중에 법원조직법 57조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로 유족들이죠. 그죠. 유족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해야죠. 이 서해일기를 쓰셨던 동생분이나 이런 분들은 법정 안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해야죠. 내 가족이, 우리 형이, 내 남편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재판도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서해 공무원의 피격 사건의 주범이 누굽니까? 앞서서도 서저희주님, 문재인이 죽음을 책임져야지 이렇게 주셨나요? 올라가가지고 다 읽어 못 드렸네요. 그렇죠. 주범은 문재인이죠. 서희주님, 문배인을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함 수치다 이렇게도 주셨네요. 자, 문재인 주범 문재인 피격 직전에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구조를 하질 않았고 월북몰이를 하도록 사실상 지시 또는 방치를 했고 관련 자료를 직접 대통령에게 대통령 기록관에 이첩하도록 지시를 한 건 또 문재인이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핵심적으로 개입한 게 또 책임자가 문재인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고 현재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예. 이 재판 과정에서 뭐 각종 자료나 문서 제출 명령으로 증거가 현출되거나 증인 신문을 통해서 뭔가 명확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서 용인 혹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되고요. 만약에 다음날 이 피살 다음날 종전 선언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종전 선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보고가 있었고 용인 또는 적어도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단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보고라는 것은 혼자서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한 명이 보고를 하면 한 명이 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를 한 사람이 있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지금 한 사람들 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국정원장 등등 사람들이. 그럼 보고를 받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등등에 대해서 신문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일기로 드러나게 된 새로운 장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들에게 좀 책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주요한 화두가 됐네요. 중요한 또 사건을 부각시키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주진우 의원 좀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 주진우 의원 활약이 대단하신데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국회에서 부각시키고 쟁점화하고 그것이 수사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근래 한 며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온 게 지금 방북 전세기 수사 문제이죠. 이달 초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전주지검이 어제도 통일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18년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이 우리 예술단이라고 부르죠. 이스탄국 방북 전세기 선정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검찰이 지금 밝혔는데요. 일단 어제 통일부 압수수색, 교류협력실에 있는 PC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압수수색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북한을 갔을 때 2018년에 북한을 예술단이 방문했을 때 여객기가 있고 화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2대가 갔어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객기, 이스탄공 여객기입니다. 2018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여객기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13개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예, 이 굉장히 많은 항공사가 있었는데 네. 이 중에 이스타 항공만 별다른 선정 절차 없이 뭐 입찰이나 혹은 별다른 거 없이 선정이 된 것이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요. 아까 제가 배임을 설명드렸잖아요. 어떠한 물건을 A한테 사면 더 저렴한데 이것을 B한테 샀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배임 의심이 들어가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정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통일부 압수수색 이후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조명균 전 장관, 그리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실 지금 압수수색을 어제 했다니까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일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실 관계자들, 이 방북 전세기 관련해서 협의를 했던 또는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 추가로 소환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비공개로 소환했다는 얘기도 일부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할 걸로 보이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좀 어디로 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표면적인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임인데 이게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타항공을 선정을 했을 때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지, 다른 항공기 업체와 비교를 했는지, 또 통일부 내 직원이나 혹은 관련자들 직원 중에 반대한 사람은 없는지, 대통령실과 통일부 장관실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전 사실 여객기보다 화물기가 더 궁금해요. 화물기가 궁금하다기보다는 화물기 안에 무엇을 실었느냐가 궁금한데, 대한항공이 화물을 운송했다고 그랬죠? 예, 그것도 원래 급하게 대한항공으로 변경이 된 건데 네. 화물기에 무엇을 실었는지가 왜 궁금하냐면 지금 진보 정권에서 네. 북한을 공개적으로 가기도 하고 비공개적으로 왔다 갔다 거린 사료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번 방문하면 다 퍼주고 와요. 퍼주고 온다는 개념이 뭐냐면 공연을 하려고 하면 공연 장비들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을 거기다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공연을 하면 공연 한 측에서 돈을 받고 대가를 받는데, 네. 우리의 경우에는 방북을 하거나 공연장에 가면 오히려 북한한테 주고 오죠. 주고 와요. 예. 네. 카메라를 갖고 가요. 예전에 지금 같은 디지털 카메라가 시절에는 카메라를 갖고 가면 테이프만 빼고 카메라를 거기 주고 와요. 이런 게 예전에 국감에서도 좀 문제제기가 한해 많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물기에 무슨 화물을 실었고 그 화물을 다 주고 왔냐 안 주고 왔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화물에 무엇이 실렸을까?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거래에서는 박지원은 5억 달러를 넘겼죠. 국정원 등 이런 여러 기관을 통해서 5억을 넘겼고, 또 비공개적으로 석탄이라든가 북한과 여러 거래에 있어서 석탄을 우리가 수용하고 돈을 제3국을 통해서 넘기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의 거래, 지난번에 USB 넘겼는데 2018년도 이 우리 예술단이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대한항공 화물에 무엇이 실렸을까? 단순하게 공연에 필요한 물품만 실렸을까요? 아니면 북한에게 남북교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 합의를 해주고 북한에서 공연할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가 듬뿍 뭘 주겠다. 혹시 뭉칫돈이 갔을 가능성, 뭉칫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북한에 필요한 것들, 대북 제재로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들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아마 그 문제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통일부를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방북 전세기 문제는 단순히 통일부 문제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타항공 그리고 서창호 씨의 문제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재인과 이스타항공, 이상직과의 거래, 뇌물 이 문제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죠. 이스타항공에게 또 중진공의 대가로 준 것이냐 뭐 이런 것이죠. 자, 이 통일부를 넘어서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하는데 개입하거나 관여한 기관이라고 본다면 여러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본데요. 통일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1차적 대상자는 문재인이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박선원 국정원 안보 특보 여기에다가 통일부와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를 했을 통일비서관, 민정비서관 이런 대상자들이 추가적으로 이 방북 전세기에서 협의하거나 개입할 당사자, 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일부라도 소환 추후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야죠. 지금 말씀을 언급하신 그런 분들은 뭐 문재인이나 임종석 이런 분들을 검찰청이나 법원 근처로 집을 이사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계속 조사를 받으러 다닐 것 같고 이거를 단 하나의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항공기 업계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보수 인사들이 문학의 무슨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구속이 됐죠. 네. 처벌도 받고 네. 조윤선 전 장관도 처벌을 받고 네. 지금 항공기 업계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에요. 네.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특별한 그러한 선정 기준 없이 내가 밀어주겠다는 항공업계만 계속 밀어주겠다 뭐 이런 것인데 뭐 이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런 고민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타로 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타로 가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이고 거기에 준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화이트리스트 사건 하면 제가 자꾸 떠오르네요. 저 자신이.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정경련을 통해서 보수 시민 민간단체 지원하도록 지원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일명 그게 화이트 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갔다 온 것이죠. 화이트 리스트 해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항공기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다. 새로운 장명. 네. 아주 좋네요. 자, 근데 문재인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그것도 방북 전세기로 선정하도록 했을까? 이게 계속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의 핑계는 이러합니다. 이것이 그 북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주 항공 노선이 없는 항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타항공은 미국을 가는 노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거짓말인 것이 아까 여객기가 있고 화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화물기는 대한항공을 또 선택을 하는 정황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2015년 8월 5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초청돼가지고 3박 4일 갔다 온 적이 있었고 또 2015년 10월 달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선수단이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때 이스타항공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을 선정했다는 그러한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선정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선정할 때는 공정하게 입찰을 하던가 혹은 뭐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럼 왜 이스타항공을 선정했냐? 뭐 이상직가의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쉽게 말해서 말하는 걸 다 들어줬기 때문에 선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다 들어준 게 뭐냐? 제가 아까 말했죠. 비행기를 뭘 실었는지 모르는데 그 싣는 것에 대해서 비행기를 싣는 것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이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그런 내막이 있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번 꼭 좀 확인해서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죠. 이상직이요. 그리고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이 됐죠. 여기에다가 과거 서창호 씨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를 도와준 케이런 벤처스의 한국 벤처투자가 280억 출자를 했죠. 한국 벤처투자는 중진공 산하 기관이니 케이런 벤처스에 280억이나 출자하도록 사실상
허가해 준 건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상당히 많은 걸 해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진국 이사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천,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 배분, 제주항공으로 매각 시에 특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줬는데, 그러면 대가 부분이 있으면 이상직이 지금 서창호 씨 취업 정도라든가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일가에게 막대하게 사실은 자금 포함해서 다른 여러 형태의 지원이 더 있을 가능성,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기업이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한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선거용이나 혹은 단기용 어떠한 특정 분야라만 지원을 한 것인데, 이렇게 이상직 이스타항공 전 대표처럼 어떠한 정치 일가,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 정광의적으로 거의 돈과 무슨 권한과 취업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대표는 구속 중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수감 중인데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 진영의 다음 대권 후보는 누가 유력할 것인가. 결국 본인 사면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앞선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첩보 라인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지금 이상직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또 어떠한 줄을 섰을지, 어떠한 지원을 했을지 살펴봐야 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때 경영난 때문에 605명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때 항공사 업계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회사의 대표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포르쉐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본인은 회사 돈으로 이렇게 정치인 일가를 후원해주고, 이런 것만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 해고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던가 기업 유보금을 남겨둬서 해고할 수 있는 인원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너무 안타까운. 500억 정도의 횡령 배임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코로나19의 경영난을 버틸 수 있었는데, 본인 입속들을 위해서 605개의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자, 이 이슈와 관련해서 마지막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 방북 전세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명균 전 장관, 통일부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여러 명들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스타항공의 주요 실무자들도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 한두 명, 몇 사람이라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핵심적으로는 문재인의 핵심 측근들이나 문재인의 직접적인 이상직과의 어떤 뇌물 또는 청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자백하는 상황이면 문재인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단서가 포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전세기 문제만 지금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100분의 1, 약간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세기 문제는 사실 이스타항공이 가장 저렴했다 라고 하면 배임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통일부를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이때 북한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더 다른 정황이 있어서 그걸 포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착을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아닌가. 다만 이거는 지금 그 관련자들이 숨어들까봐 수사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전세기다라고 그거를 외부로는 전세기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다른 것은 다른 혐의를 다른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다른 불법 정황에 대해서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일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감이 왔어요. 촉이 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류협력실, 통일부에 있는 교류협력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진짜로 촉이 오네. 교류협력실, 남북교류의 핵심적 창구이죠. 돈이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북한과 실제 교류협력을 하는
그런 창구가 교류협력실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경기도에 보면 왜 그 평화협력국장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화영의 측근이 나오는 그 사람이 핵심적 역할을 했듯이 통일부에는 남북교류협력실이 그 일을 실제로 했으니까 그게 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 방북 전세기를 둘러싼 문제, 대한항공의 화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됐는지, 또 실제 방북 전세기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 실제 검찰이 추적하는 수사의 초점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내막일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제목을 제가 문영배 재판관의 힌트 이렇게 달았는데 왜 그렇게 달았을까요?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 기능마비 사태가 일단은 부분적으로나마 풀렸죠. 여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진숙 변호인 측인 최창우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의 기지로 아주 예리한 그런 어떤 기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누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느냐? 바로 이진숙 변호인 최창우 변호사가 했다 이런 건데요. 그럼 최창우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본인이 밝힌 인터뷰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탄핵 심판 준비 기일 그 재판에서 변론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진숙 측을 향해서, 즉 피청구인 측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억울함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은 법률의 상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최창호 변호사가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들었다가 왜 문영배 재판관이 저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 청구인 측이 재판관이 왜 우리한테 대응 방안을 물었을까 생각하다가 이 소송을 재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이 재판이라는 것은 예. 공격과 방어로 나눠집니다. 내가 방어를 하던가 혹은 아니면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인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방어만 하다가 방어하기만 급급한데 예.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다른 억울하다고만 방어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해서 이 변호사가 공격할 거리를 지금 찾은 것이죠.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공격을 한 것이고요.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 적재적소에 먹혔다라고 평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뭐 이진숙 측에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방안을 적시해서 알려준 건 아닌데 사실상 생각해봐라. 네. 헌법 위에 헌법은 법률 위에 상위에 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라. 뭘 찾으면 대응이 될지 일종의 힌트를 줬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적절한가요? 적절합니다. 굉장히 적절하신 것이 예.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한해서만 판사님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주 가끔 판사님들이 절차적인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아. 근데 힌트를 줘도 변호사들이 못 알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힌트를 딱 줬을 때 네. 헌법이 최상이다. 다른 게 있다. 힌트를 줬을 때 헌법재판소 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법의위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생각을 해낸 것이죠. 이 변호사님이. 그런 것인데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힌트라고 할 수도 있고 히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히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게 장명을 잘해 주시네요. 자, 대법원 일반 법원에 가면 좌우 또 보수 진보를 자처하는 재판관이나 법원 판사들이나 또 법과 대법관들이 있죠. 서로 자기 성향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떤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로 봐야 될까요?
이 아까 이야기하는 최 변호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헌재가 몇 달씩 식물기관이 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다른 헌법재판들조차도 헌재 마비 사태는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건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좀 일치된 생각을 했다는 의미로 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영배 재판관님은 그 부산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일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이 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그 7인 이상의 게시하는 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야 6인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6인 중에 3명이 문재인 대통령 추천인데 6인 체제로 가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의 이 발언,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 발언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여야 보수 진보 상관없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은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방송계 사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연구하고 결정을 내린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무수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도에 두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지당하면 안 된다, 마비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헌법 소원돼 있는 또는 가처분 신청 요청한 사건들이 어디 기사에 보니까 1,200건 정도가 지금 현재 주요 사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쌓여 있는데 방통위 관련된 직무정지, 이준석 위원장 직무정지 건도 그중에 하나이지만 아주 중대한 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1,200건이나 주요 사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헌재 마비 사태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은 됐어요. 근데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헌재가 위헌 판정하기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위헌을 시간을 좀 벌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 판정은 저는 한 2년 안에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위헌 사건을 하다 보면 위헌 판정은 보통 2년 넘게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여지고요. 위헌에는 단순 합헌이 있고 위헌 중에는 단순 위헌이 있고 뭐 조건부로 하는 한정 위헌이 있고 뭐 헌법 불합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적어도 헌법재판소 7인 9명 중에 7인 이상이만 모여야지만 심리가 개시된다는 이거는 적어도 한정위원, 그러니까 한정위원. 해석상 위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현재 재적위원이 6명인데 근데 7명 이상 모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재적 인원수 대비 뭐 과반 그 3분의 2든 뭐 과반이든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혹은 그 최저한을 좀 낮추는 3인 이상으로 캡을 씌우던가 이런 방식으로 한정위원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판단은 천천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추천을 하겠죠. 이제 6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니까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3명을 보강을 해서 9명 체제에서 이 위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헌 관련된 판정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걸로 보고 결국 이 상태가 이제 길어지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시 입법부로 오는데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선택,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준비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도 국민의힘 중앙당 법률자문위원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렇군요. 하다 보면 법률자문위원들한테 이러한 입법안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 일거리가 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7인 이상 개시가 아니라 재적위원 뭐 3분의 2나 재적위원 뭐 2분의 1로 하던가 혹은 아니면 최소위원만 뭐 3인 이상의 캡을 씌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입법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게 뭐 당장 뭐 급한 건 아니게 됐으니까 이제 내년 안에는 법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자 새롭게 부각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북 전세기 이면에 수사 이면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의 어떤 조언으로 시작된 그런 가처분 신청 결과 인용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